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스타트업 유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님 모시고 1분기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대가들의 투자를 매 분기마다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미국에는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13F라는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 1억 달러 이제 하나로 하면 약 한 1,300억 원 이상이죠. 그 정도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제 매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해당 분기에서 45일이 지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1분기로 치면은 5월 15일 요 말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여기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일에 제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자기 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예, 그렇겠죠. 이제 말일에 이제 종 땡 치기 전에 아. 그때 이제 몰려서 한꺼번에 아. 다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미국 주식 기준이다 보니까 뭐 한국 주식이라든지 뭐 유럽 주식이라든지 이런 미국 외에 이제 주식은 해외 표기되지가 주식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옵션 같은 경우 이게 또 왜곡이 좀 있는데 왜곡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이 기초자산 가격이 아니라 이 프리미엄 가격이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복권 살 때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당첨금은 2, 30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10,000원이라고 표기 안 하고 당첨금 한 2, 30억으로 아. 표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약간 요행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야, 정말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 그걸 좀 엿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투자들의 대가들의 투자 방법들 또는 포트폴리오를 잘 보면 투자에 많은 시간 할애하는 걸 좀 줄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참고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 따라 사는 걸로는 이게 좀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왜요? 이게 좀 함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워렌 버핏이 이걸 샀네. 그래서 내가 샀고 근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매도의 시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좀 매수가를 더 싸게 샀다. 내가 좋아하는 구루들의 평단가보다 근데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하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그 변동성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따라 살래라고 사면은 그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13F 보실 때는 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걸 왜 샀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어떤 종목일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분석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13F에서 나온 그 보고서들을 보고 이런 대가들은 이걸 샀구나 해서 지금 살려고 해도 약간 시차가 있고 또 판매를 하려고 해도 당연히 시차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저도 주변에서 고수들이 가끔 종목 추천해 준다고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소액이라고 조금 넣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산 이유를 모르니까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13F 이걸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개인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찾아보는 방법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SEC에 이 파일을 다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SEC에서 운영하는 에드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원문이 상당히 좀 불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유저들이 보기 좋게 가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미국에는 데이터로마라든지 웨일 위즈덤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이제 국내에는 이제 벨리 AI라고 여기 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약간 친절하게 풀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경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오늘 이윤수 연구원님이 준비한 시각 자료도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기 대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분부터 저는 궁금합니다. 당연할 것 같은데 바로 워렌 버핏 옹. 이분은 이번 분기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뭐 가장 위대한 투자자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워렌 버핏 옹께서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탑10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애플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탑 10 종목이고 그리고 가장 또 관심 있는 게 이번 분기에 뭘 가장 많이 사고 뭘 가장 많이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많이 산 거는 이 비밀에 붙여져 있던 종목 처블 리미티드라는 보험사를 네.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옥시덴탈이라는 정유기업도 계속 꾸준히 몇 년간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리버티 시리어스 XM이라고 요건 이제 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그룹인데 요 주식도 매수를 했습니다.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멀저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차익 거래를 노리고 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판 건 이제 애플을 역시 어허.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애플 비중을 조정한 이유는 뭘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실망을 해서 이렇게 판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예. 최근 주주총회를 보니까 아직 세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것 세금 때문에 이슈는 뭐예요? 이 주식으로 수익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예. 현금을 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뭐 코카콜라나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고 심지어 내가 내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도 더 위대한 회사다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이 정유주를 좀 매입하신 걸로 보이고 또 보험사를 매입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석이 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샀는지 추론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예. 그래서 처음은 이제 이 이번 썰틴F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를 왜 샀는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버핏 인터뷰를 보니까 보험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험사는 유사은행이다. 유사은행. 네. 은행이라는 게 이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제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예금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대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고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받고 이제 고객한테 보험금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한테 받은 돈으로 한마디로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과 유사한 사업인데 다만 예.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를 언제 주고 뭐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언젠지 그러니까 이자 언제 주고 뭐 언제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주는 건 확실치가 않으니까 예. 사고가 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험이 조금 더 은행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은행도 예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는 게 유리하듯이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로 영업이익을 내는 게 좋은 보험사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처브의 이 영업이익을 한번 보니까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브만 이런가 보험사들 다 뭐 요즘 업황이 좋아서 그런 건가라고 보니까 이 경쟁 보험사 중에 이제 매트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처브와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처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익률이 높아져 가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뭐예요? 우선 또 여기서 또 버핏 운께서 중요시 여기는 경제적 해자라는 게 제일 중요시 여기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제가 기사를 보니까 1분기에 처브가 이제 재물보험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쪽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험료가 거의 10%씩 올렸더라고요. 두 자릿수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네가 돈을 잘 벌까?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이 보험사에 순보험료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원보험사에서 고객이랑 보험을 체결을 하고 근데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다 줘야 되는데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보험사 오롯이 감당하면은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계약한 보험인데 다른 보험사 야 우리 내가 보험료 줄 테니까 너도 요 보험 같이 우리랑 리스크 좀 쉐어하자라고 해서 재보험을 들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재보험을 들면 리스크는 이제 쉐어가 되지만 근데 보험료를 또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보험료.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내가 재보험료 내는 거 빼고 그러니까 순수히 내가 그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이제 순보험료라고 하고 또 요거랑 그러면 이제 이 처부에서 얼마나 이 보험금을 많이 주나 지출이 얼마나 많이 나가나를 비교를 하니까 이 보험금 나가는 돈보다 순보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매트라이프랑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비슷비슷해요. 나가는 보험료랑 네. 순보험료 수익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에서 역시 처부가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래서 워렌 버핏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보험업의 금융업의 노하우가 더 있는 기업으로 분류를 한 거군요. 자, 그렇다면 또 정유주도 궁금해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 버핏이 가장 꾸준히 사는 지금
기업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그걸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그 시대가 올 거라고 투자해 놓은 분들이 많은데 투자의 최고 고수가 정유주를 자꾸 다시 사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핏이 유가의 상방을 바라보고 있나? 라는 네. 이제 예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원자재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가의 상방보다는 예. 이 정도 유가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가자면은 네. 버핏이 원유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와, 유가는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요 그래프가 이제 유가 그래프고 예. 이제 초록색 화살표가 버핏이 정유기업을 매수한 시점, 그리고 예. 빨간색이 매도한 시점이거든요. 예. 1955년부터 이제 매매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귀신같이 고점에서 나온 요런 이 경력이 있고요. 예. 그럼 왜 도대체 이 지금 또 이렇게 사고 있을까라고 예. 보면은 지금 유가가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상당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더 시계열을 늘려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유가 평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되면은 정유기업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기업들이 더 이상 설비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정유기업들의 캐펙스를 나타낸 겁니다. 설비 투자액을 나타낸 겁니다. 정유기업들이 설비 투자액이 뭐 2020년까지 쭉 줄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유기업이 이렇게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예. 왜냐면 이제 셰일가스 충격으로 그때 이제 정유기업들이 엄청 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 때도 엄청나게 또 도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내가 부채도 엄청 땡겨가지고 이 또 정유 산업이라는 게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시설 투자하는 바에야 나 이거 너무 이 리스크 안 지겠다. 어차피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 쓴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센데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설비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니까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져서 유가가 좀 상당 이 평균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유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나 현금흐름을 많이 창출하나를 나타낸 건데 이 자산 효율성 비율이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말도 안 되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안 하고 유가 높은데 그냥 뭐 있는 원유만 팔면 되니까. 예. 요래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번 돈으로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버핏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 돈으로 자사주 많이 사고 예. 배당 많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버핏이 계속해서 이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다. 그렇네요. 예.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되면은 현금으로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가장 꾸준히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어떤 흐름이 있는지 봤더니 세상에 2차 전지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정유사들이 우리는 이제 공급 줄이자 해서 오히려 이익률이 제고되는 그래서 주주 환원까지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걸. 고수는 역시 다르네요. 그거 하나 확실히 또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요즘 엄청 뜨거운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스탠리 드러켄 밀러?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 앞서 워렌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조지 소로스 있지 않습니까? 알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유명합니다. 조지 소로스 하면은 이제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이제 영란은행을 무릎 꿇렸던 케이스로 유명하잖아요. 예. 이 아이디어의 실제 입안자가 드러켄 밀러였대요. 실제로 입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참 전설의 트레이더답게 기록이 어마무시합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고요. 30년 동안 잃은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이야. 정말 전설의 트레이더라고 그렇네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네, 요게 이제 이 드러켄 밀러가 운영하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탑10 종목인데 예. 이 빅테크 위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 한때 쿠팡을 사가지고 상당히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쿠팡이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1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쿠팡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 리소스라고 이제 주로 구리를 채광하는 광산 기업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순위가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러셀 2000 ETF 콜옵션과 그리고 코헤런트 콜프라는 회사를 샀고요. 그 매도를 엔비디아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엔비디아 매도 많이 한 게 워렌 버핏처럼 세금 내려고 한 건가요? 아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이 투자 철학에 반해가지고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의 투자 철학은 뭔가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나는 완벽한 공이 아니면은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도 기업의 예. 펀더멘탈도 완벽해야 되고 네. 차트도 완벽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돈 너무 잘 보고 성장성 너무 좋고 그런데 차트 보니까 이거 과매수인데 그래도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사자 이런 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엔비디아를 꽤 초창기에 샀어요. 엔비디아 예.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나 너무 좋은 기업이고 AI라는 게 정말 이 산업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생산성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던 분께서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는 분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도를 때렸다. 이건 나름대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은 AI 업종 이게 과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AI 산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 끈은 놓진 않았습니다. 예. 앞서 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두 번째가 코헤런트 콜프라는 기업인데 예. 여기가 또 AI 테마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회사가 이제 레이저 광학 장비랑 예. 광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광섬유 케이블을 어디다 많이 납품하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은 우리가 이제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이제 데이터가 많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반도체 식각을 하잖아요, 레이저로. 그 식각하는 레이저 장비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AI와 무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 코로나 전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엔비디아처럼 아직 어마무시하게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이 드러켄 밀러가 뭐 침체가 와도 AI는 좋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AI에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 차트 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드러켄 밀러는 AI 자체에 대한 트렌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러켄 밀러가 AI 외에도 관심 있어하는 분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자기가 이제 미국 주식 외에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르헨티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르헨티나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기가 엄청 좋게 본다. 아르헨티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 이제 이 바이든도 별로고 트럼프도 별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죠. 예전에 이 세계 8위까지 갔던 나라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서 바닥을 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경제 개혁을 하고 있다. 예. 나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다시 부흥시킬 거라고 믿는다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산 경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냥 이 리서치를 막 한 게 아니라 이 LLM 서비스 중에 퍼플렉시티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동성 많은 아르헨티나 주식 5개 추천해줘.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 마지막 할 때요. 드러켄 밀러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트레이더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서두에 일부 초창기에는 뭐 어떤 말씀도 주셨냐면 이 대가들의 투자 노트를 엿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해외 투자는 못 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아르헨티나 주식이 ADR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예탁 증권이라고 예. 해외 기업이 이제 미국 은행이나 이런데 자기 증권을 맡겨서 그거를 통해서 발행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기업인데 거래는 미국에서 미국 된다. 내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는 보고가 들어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러켄 밀러는 아르헨티나에 뭐에 투자를 한 거예요? 대통령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까 LLM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LLM 서비스의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르헨티나의 ADR 주식 5개 그냥 추천해줘. 그걸 그냥 샀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이제 본인 투자 철학에 맞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기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조지 소로스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는데
invest and then investigate. 그러니까 리서치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한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뭐그 뇌동매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리서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려고 보면은 이미 30% 40%씩 올라가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직관이 오면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해서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네. 그러면 그때 빠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트레이더는 가격의 변동성을 캐치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동물적인 반응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리서치하고 나서 들어가면 타이밍 놓치죠. 예, 충분히 이제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인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캠 피셔네요. 이분은 저도 압니다. 필립 피셔의 아드님이시죠. 네. 필립 피셔도 또 굉장한 구루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대가인데 아들도 대가인. 그러니까요. 참 탐나는 DNA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캠 피셔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를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또 유명한 금융 언론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년 최고의 투자 자문사를 뽑는데 네. 7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이 거장이니까 운용 자산 어마어마합니다. 320조 원을 이야. 운용을 하고 있고 개인 재산도 약 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또 거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장인 만큼 이 투자계에도 족적을 좀 남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PSR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예. 주가 대비 매출을 보는데 요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만들어 놓고 요즘엔 잘 안 통한다. 왜냐면 이제 너도 나도 막 쓰니까 이제 예. 엣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점이 없어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사이클의 창시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간 선거가 있는 애는 주식이 좋다. 뭐 대선이 있는 애는 주식이 좋다. 뭐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낸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거 사이클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유효한 패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캠 피셔의 포트폴리오가 더 궁금한데요. 이분이 많이 담은 종목은 뭡니까? 네, 피셔에스 이분의 이제 탑 10 종목을 보면 이제 빅테크 위주로 많이 담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뭘 그럼 이번 1분기에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 네. 투자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가장 많이 산 게 이 에너지 정유주를 많이 샀고요. 월마트도 사고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죠. 이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 만드는 기업, 그 기업도 많이 사고 그리고 이 성장주에 태역하는 기술주들은 또 많이 이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ASML 매도하고 세일즈포스, 램 리서치 이런 기술주들을 많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예. 특이하네요. 캠 피셔가 이번에 담았던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묵직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월마트를 비롯해서 정유주라든가 이런 걸 담았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두 분은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묵직한 주식을 많이 담았던 이유도 어떻게 추론이 좀 됩니까? 네,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주들은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많이 산 거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가치주 쪽에 속하는 종목들이고. 네. 그래서 이 캠피셔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제 가치주로서 서서히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가치주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꺼진다는 얘기인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다음은 레이달리오입니다. 요즘은 좀 성과가 좋지 않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은퇴는 했습니다. 은퇴는 했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본인이 여기 고문을 맡고 있고 그리고 레이달리오 하는 인터뷰랑 브리저터 리포트랑 사실상 뭐 토시만 똑같아요? 틀리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레이달리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 올웨더지 않습니까? 레이달리오가 이 주식, 원자재 뭐 이런 모든 자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네.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인데 이게 이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후로 이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가 안 먹히게 되면서 네. 조금 이런 이 환매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달리오가 이번 1분기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의 특징은 뭔가요?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의 특징은 빅테크입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가치주야. 네. 가치주를 많이 담았는데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매도 탑5를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 구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레이달리오 하면 중국을 엄청 좀 좋게 받는다고 했는데 네. 레이달리오가 또 최근 특징이
예전부터 중국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캠피셔, 레이달리오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는 저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가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잘 아는 산업 섹터가 있고 분야가 있는데 뭐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모니터 해오셨잖아요. 이 두 명의 지금 베팅 중에선 그동안의 투자 성과들을 봤을 때 누가 요즘 트렌드에 더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저는 요번 상승장에서는 예. 캠피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캠피셔가 이 요번 상승장을 제일 빨리 예측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22년 주식 한참 안 좋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딱 저점에서 이제 하루장 끝났다.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번 상승장마다 이 예상 이 적중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캠피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레이달리오는 또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또 큰 이익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에 대한 평가 레이달리오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됐다.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매력적인 곳이냐? 한마디로 중립국 같은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서 서지 않고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인도를 뽑았습니다. 인도요? 네,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22년부터 이제 인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달리오 같은 평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거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본인이 근데 이제 레이달리오만큼의 이 네. 혁신이 있다면은 그 레이달리오가 이제 중국을 걷어 버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가 레이달리오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5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네 번째가 이제 자연재, 마지막에 네. 기술력인데 레이달리오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한창 덜었을 때 이 5개를 다 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부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뭐 이제 국내 갈등 너무 심해, 국제 정치는 미중 갈등 때문에 안 좋고 뭐 자연은 기후 위기 너무 심해서 안 좋다라고 해서 덜었다가 최근에 이 챗GPT 이후로 이제 AI 혁명이 찾아왔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 다 안 좋은데 이 기술만 긍정적인 변곡점에 있다. 그래서 기술만이 지금 유일한 희망인데 그럼 이 기술을 이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빅테크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캠피셔는 어떤 회사나 산업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은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어떤 맥락을 잘 아는 분인데 이 두 분이 다른 선택들을 했으니 우리에게는 이걸 둘 다 좀 고루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더 소개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은 또 누군가요? 빌 에크먼은 이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저는 리틀 버핏보다는 좀 재수없는 완벽남 아닌가? 아니 왜 재수없다는 표현까지 했을 정도면 굉장한 어떤 완벽남인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펄싱 스퀘어라는 이제 본인이 운용사를 운용을 하고 있고 거장님만큼 운용 자산도 25조. 본인도 이제 재산이 6조 원에 달하는 거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엄청 잘생겼습니다. 아. 정말 뭐 1940년대 그때 이 옛날 미국 배우처럼 선이 진하고 엄청 잘생겼고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또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학벌도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상당히 이제 미인인데 이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부인분이 MIT 교수인데 네. 원래 이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였대요. 예. 그래서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알죠. 그 배우와 좀 이제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빌 에크먼이 뺏어왔다. 이야. 그러면 본인 외모가 브래드 피트 수준이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하여튼 어마어마한 프로필과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분이 담은 포트폴리오 어떤 건가요? 네, 이 빌 에크먼은 종목이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네. 빌 에크먼 집중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자산이 그렇게 투자 굴리는 돈이 많은데 5개면 진짜 몰빵 수준이네요. 네. 뭡니까 그 5개가? 첫 번째는 이제 치폴레라는 이제 멕시칸 푸드를 파는 프랜차이즈 전이고요. 두 번째는 QSR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구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과 이제 캐네디언 퍼시픽이라고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은 부동산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캐네디언 퍼시픽은
철도 기업입니다. 야,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는 도저히 맥락을 잡기가 어렵네요. 철도는 뭐고, F&B 사업들은 또 뭐고, 구글은 뭐 어느 정도 이해했다 치더라도 좀 설명 하나하나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지금 집중 투자를 하나?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한 거의 1년 이상 종목 구성을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제 로스라는 종목을 완전히 매도하면서 예. 종목 비중을 더 줄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에 내 포트폴리오는 침체에 완벽히 대비돼 있다. 침체. 네,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는데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경기 침체 오면 잘 버틸 수 있고 어쩌면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드러켄밀러랑 똑같습니다. 침체가 와도 AI는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을 들고 있고 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구글이 훨씬 더 AI 영향이 뛰어나다라고 빌 에크먼은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드가 예전에 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작년에 바드가 공개가 됐을 때 예. 그때 오류가 나서 막 구글 주가 폭락하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이거 구글에 가진 AI 역량에 비해서 사소한 사고로 저평가가 된 거다라고 예. 해서 구글을 이렇게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치폴레랑 이제 QSR 같은 경우,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비싼 음식 안 먹고 그렇겠죠.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예. 이런 거를 찾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침체가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힐튼 호텔이 창업한 지 이제 100년이 넘었거든요. 예. 이게 뭐 세계 대전도 견디고 뭐 심지어 코로나도 견디고 그래서 이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힐튼 호텔 비중을 더 늘리진 않더라도 늘리진 않더라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간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인데 예. 이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를 이제 외주해서 개발을 시키고 그럼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자기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시설에서 수익을 보고 지가에서 또 지가 상승으로 수익을 보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뭐 이제 텍사스라든지 뭐 라스베가스 이런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마다 이제 세금이 상당히 낮고 생활 물가도 싼데 거주 환경 괜찮고 삶의 질은 좋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이런 가성비 좋은 지역을 좋아할 거다라고 해서 여기를 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캐네디언 퍼시픽 같은 경우는 침체라기보다는 예. 이 사람 또 탈세계화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탈세계화가 오면은 이제 해상 운송은 줄어들고 예. 내륙 운송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철도주를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이 요번에 이 캐네디언 퍼시픽에서 캔자스 시티라는 철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예. 이 캔자스 시티가 또 이 멕시코까지 철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부터 멕시코까지 철도가 뚫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해상 운송보다는 내륙 운송이 많아질 테니까 또 캐나다가 밀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또 멕시코는 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멕시코가 캐나다에서 밀을 더 많이 수입하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그럼 여기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요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왜 이렇게 짰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 합치면 빌 에크먼까지 5분의 구루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올 1분기 동안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고 또 왜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됐는지도 나름대로 해석도 해주셨는데 요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수익을 이분들보다 더 거두려면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면 좋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투자의 결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AI 샀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나 침체가 올 것 같아 라는 사람도 AI 사고 예. 아니야 침체 안 와 이런 사람도 AI 사고 다 AI 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AI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네. 각자 자기가 믿는 거를 사고 있다.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사 자기가 좋아하는 네. 이런 게 없었다고. 트러키 밀러는 나는 이제 뭐 엔비디아보다는 AI에서 조금 중소형주 아직 많이 안 오른 거 찾고 있고 빌 에크먼은 나는 뭐 침체 올 거라서 난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올 네. 거야라고 해서 가치주를 또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제각기 다른 스타일로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쭉 다 이 5명의 대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 듣고 났더니 저는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기가 발굴한 저평가 기업을 하나 찾으면 거기에는 확실히 묻어두네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저평가된 부동산 많이 들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찾아냈더니 거기에 몰빵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또 누구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험사,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사 발굴하니까 또 그거에 또 투자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가들의 투자 노트를 따르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저평가될 회사들은 꼭 찾기도 찾아야겠네요. 우리 저기 연구원님도 그렇게 저평가된 그 기업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발굴하십니까? 저는 썰틴F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하는 거는 안 되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된다고. 네. 최근에 또 이 송경제에서 리루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리루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에서 금융주가 상당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금융주 안 좋았을 때 이 워렌 버핏은 이 금융주를 다 처분하고 좀 튼튼한 애들만 남겨놨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 근데 리루는 거기서 흔들을 얻어서 그럼 워렌 버핏 산 거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EWBC라고 이스트 웨스트 뱅크 콜프라는 이제 아시아계가 주로 운영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자기가 아시아계니까 잘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모도 튼튼해. 그럼 여기도 이 버핏이 튼튼한 은행을 샀듯이 나도 그럼 내가 아는 튼튼한 은행, 난 아시아계니까 이 사정 어떻게든 잘 아니까 예. 이 은행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AI에 다들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AI에 대해서는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분위기가 또 공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AI에 대해서는 좀 주춤한 분위기와 함께 오히려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목소리도 캔 피셔에서도 확인됐고 빌 에크먼에서도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이런 포트폴리오의 큰 맥락도 우리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침체에 대비하고 안 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근데 사실 매크로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매크로 너무 인사이트 있어서 맞출 수 있어. 난 침체가 오는데 내 뭐 손가락을 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확실하지 않은데 승부를 걸지 않는 게 좋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 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쳐다보는 게 올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선거와 관련돼서 주식 투자에는 캔 피셔가 최고의 달인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캔 피셔가 뭔가 뭐 발언을 했다든가 포트폴리오에서 투영된 모습이 좀 있습니까? 캔 피셔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캔 피셔는 선거를 불확실성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가 딱 교착 상태로 나온다. 한마디로 뭐 민주당이 압승하거나 뭐 민주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까지 다 가져가거나 뭐 공화당이 반대로 그렇게 다 가져가는 거 아닌 이상 교착 상태로 딱 나오면은 거대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거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입장에선 거대한 변동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했고, 그럼 왜 또 가치주를 왜 산 거예요? 경기 안 좋다고 보는 네.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캔 피셔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난 가치주를 산 거다. 왜냐면은 이 존 템플턴이란 또 이 과거에 엄청 구루가 있잖아요. 알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강세장은 염세주의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이제 유포리아, 이제 완전 행복의 극에 달한 상태에서 죽는다. 캔 피셔가 이 얘기를 엄청 좋아해서 마켓을 항상 요 사이클로 보는데 지금 캔 피셔가 볼 때는 이제 회의주의 말기, 낙관주의 초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세주의가 엄청 심하고 사람들이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지금 경제가 침체가 올 거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안전한 빅테크 이런 성장하는 성장주에 몰렸다면은 이제는 지금 전개가 이 침체가를 예상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경제가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미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싼 주식 없나? 라고 하면서 가치주를 찾게 되면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치주를 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요 저는 우리 이윤수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큰
큰 도움이 됐는데 저희 송경제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를 보면 일반 대중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요즘 무조건 미국장시에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바로 AI 관련된 장들인데 이럴 때 다 같이 행복하면 좋지만 갑자기 분위기 바뀔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대가들이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내고 있음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